2024년 12월 중국 광동성 선전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38층짜리 고층 빌딩 아파트 500개 동 중에서 불이 켜진 곳은 15개 동뿐입니다. 나머지는 완전히 텅 비어 있어요. 총 건설비 12조 원, 지금 시장 가치는 3조 원도 안 됩니다. 누가 샀을까요? 아무도 안 샀습니다. 애초에 팔려고 지은 게 아니었거든요. 물론 중국이 완전히 망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중국 경제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이 여전히 잘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공장, 14억 인구, 거대한 시장. 중국의 현실이지만 지금은 과거 이야기 되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급여를 못 받아 거리로 나왔습니다. 은행원이었던 사람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습니다. 명문대 졸업생 120만 명이 1730개 일자리에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이 무려 150대 1입니다. 하버드 대학 입학보다 6배나 어렵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이건 단순히 중국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경제와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먼저 숫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8경 원, 중국의 총 부채입니다. 정부 빚, 기업 빚, 가계 빚을 모두 합친 금액이죠.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대한민국 국내 총생산의 50배입니다. 전 국민이 50년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중국은 원래 크니까 빚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라가 크면 빚도 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비율입니다. 중국의 총부채는 국내 총생산의 300%를 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번 돈의 3배를 빚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빚의 증가 속도입니다. 2010년에는 150%였습니다. 15년 만에 2배로 뛴 거죠. 그런데 경제 성장률은 2010년에는 10% 넘게 성장했는데 2025년에는 5%도 안 됩니다. 빚은 2배로 늘었는데 성장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정상적인 것은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8경원의 빚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2020년 어느 날 중국 내몽고 어얼더스시에 거대한 신도시가 들어섰습니다. 초고층 아파트 500개 동 6차선대로 최첨단 쇼핑몰, 지하철역까지 완비됐습니다. 총 투자 금액 15조 원, 계획 인구는 10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계획의 3%인 3만 명입니다. 아파트 500개 동 중에서 불이 켜진 곳은 15개 동뿐이며 나머지는 완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쇼핑몰은 문을 열자마자 폐업했고 지하철은 만들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유령 도시가 중국 전역에 몇 개나 됐는지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추정치만 50개가 넘습니다. 빈 아파트는 5천만 채에서 9천만 채로 추산됩니다. 대한민국 전체 주택이 1,800만 채인데 중국의 빈집만 우리나라의 3배에서 5배입니다.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시스템 때문입니다. 중국의 세금 대부분은 중앙정부로 올라가고 있지만 도로 만들고 지하철 만들고 학교 세우는 건 지방정부 몫입니다. 돈은 없는데 일은 해야 하기 때문에 꼼수를 씁니다. 직접 빚을 내면 법적 제한이 있으니까 별도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스촨성 교통 인프라 개발 유한공사, 산둥성 도시건설 투자공사, 이런 이름의 회사를 공식적으로는 기업이지만 실제로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빚 만드는 기계입니다. 이걸 LGFV라고 부릅니다. 로컬 거버먼트 파이낸싱 비클,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이라는 뜻입니다. 이 LGFV가 빚을 얼마나 냈을까? 국제통화기금 추산 66조 위안, 우리 돈으로 1경 2천조 원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숨겨진 부채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클 거라고 봅니다. 이 돈으로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온다며 고속도로를 깔았고 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차가 안 다니는 8차선 고속도로, 기업이 없는 산업단지, 텅 빈 컨벤션 센터 등이 전국에 퍼져 있고 돈을 못 버니까 빚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땅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토지 사용권을 팔 수 있습니다. 땅 자체는 국가 소유지만 70년간 쓸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사가 이 권리를 사서 지방정부는 재정을 충당하고 LGFV 빚도 갚았습니다. 이 토지 재정이 지방정부 수입의 40%였습니다. 어떤 지역은 땅 팔아서 먹고 사는 정부로 70%까지 의존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개발사들이 앞다투어 땅을 샀고 지방정부는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말 시가총액 69조 원짜리 공룡기업인 헝다그룹이 부채가 350조 원으로 이자를 못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단일 기업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였어요. 2023년에는 헝다보다 더 많은 집을 지은 비구이 위안마저 디폴트 위기에 빠집니다. 도미노가 시작된 겁니다. 부동산 개발사들이 줄줄이 쓰러지자 땅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2025년 토지 판매 수입은 2020년 정점 대비 52% 넘게 감소했으며 4년 연속 추락이었습니다. 수입은 반토막 났는데 지출은 그대로이고 LGFV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으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2023년 광시장족 자치구 구일인시에서 공무원들은 6개월째 급여를 못 받았고 생존이 필요합니다 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허난성에서는 교사들의 수당을 전부 잘렸고 2025년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경찰 연봉이 30만 위안에서 20만 위안으로 우리 돈 7천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산둥성 일부 공무원은 월급의 70%만 받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5년 말 중국 정부가 공무원 급여를 300위안에서 500위안 올렸습니다. 우리 돈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부양책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사기 저하 방지용이었다고요. 베이징, 상하이, 선전 같은 대도시는 아직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인구 수백만 명짜리 2선, 3선 도시들입니다. 여기서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정부가 LGFV 빚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LGFV가 돈을 갚지 못하니 돈을 빌려준 곳, 은행에서 손해를 봤습니다. 2022년 여름 허난성 정저우에서는 은행 앞에 수천 명이 모여 예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돈이 없다며 주지를 않습니다. 은행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난성의 작은 농촌 은행 4곳이 동시에 예금 인출을 중단했습니다. 피해자가 40만 명, 피해 금액이 400억 위안, 우리 돈 7조 원입니다. 사람들이 항의하자 경찰이 출동해서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인민은행의 2024년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고위험 금융기관이 357개였습니다. 중국 전체 은행 4,000개 중 300개 이상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지방은행들이 LGFV에 돈을 너무 많이 빌려주고 부동산 개발사에도 대출을 많이 해주었기 때문에 현재 이 두 곳이 다 돈을 못 갚는 상황이다 보니 은행의 자산, 즉 대출금이 부실화되는 것입니다. LGFV 부채만 1경 2천조 원, 부동산 부실 대출도 수십조 위안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대형 은행을 동원해서 부실 은행을 합병시키거나 공적 자금을 넣을 겁니다. 하지만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이걸 다 막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좋은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중국이 일본형 잃어버린 30년으로 가느냐 아니면 금융위기로 한 방에 터지느냐.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은 그림자 금융의 붕괴입니다. 2024년 초 중국 금융시장을 뒤흔든 사건이 터집니다. 중국에서 블랙스톤에 비유되던 대형 그림자 금융기업인 중즈그룹이라는 회사가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사모펀드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블랙스톤은 미국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투자 회사입니다. 부동산과 기업을 사들여서 막대한 수익을 내는 곳입니다. 블랙스톤에 비유되던 중즈그룹이 무너지면 금융판이 흔들린다는 말을 들을 정도인 이 그룹이 파산을 선언한 것입니다. 금액이 무려 4,6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84조 원입니다. 우리 돈 84조 원이면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1인당 160만 원씩 현금을 나눠주고도 남습니다. 서울 시내 웬만한 초고층 빌딩 수십 개를 통째로 사고도 남는 돈입니다. 이 돈이 금융시장 한복판에서 사실상 회수 불가능 상태가 되었으니 은행에서는 더 이상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수는 15만 명으로 일반 서민은 애초에 발도 들일 수 없는 철저히 자산가들만을 대상으로 최소 가입 금액이 우리 돈으로 5억 원 이상인 시장이었습니다. 중국 경제의 소비와 투자를 떠받치던 핵심 중산층이자 상위 자산가들이 한순간에 현금 흐름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이들의 지갑이 닫히자 중국 경제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명품 매장의 발길이 끊겼고 수입차 전시장이 텅 비었으며 고급 식당과 프리미엄 소비 산업이 연쇄적으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중국 내수가 이렇게까지 냉각된 이유는 서민들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돈을 써야 할 사람들이 금융 시스템 안에서 한꺼번에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중즈그룹은 부동산 개발과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냈으며 은행 금리가 2%일 때 이 회사는 10%를 약속했어요. 무려 5배나 높은 금리였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모은 자금 수십억 원을 큰 의심 없이 맡겼습니다. 그 많은 돈은 부동산과 LGFV 프로젝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LGFV 프로젝트가 넘어가면서 중즈그룹도 함께 무너진 것입니다. 은행 밖에서 84조 원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동안 은행 안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단위의 자금이 조용히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림자 금융의 무서운 점입니다. 정부 규제를 안 받으니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국에서 부동산은 모든 것의 중심이고 모든 것을 마비시킬 만큼 그렇게 중요합니다. 중국 부동산에는 선분양 제도가 있어 집을 짓기 전에 돈부터 받습니다. 한국도 비슷하지만 중국은 규모가 다릅니다. 개발사는 분양받은 돈으로 집을 지어야 하지만 새 땅을 사고 빚을 갚는 데 썼으며 다른 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새로운 분양 돈으로 이전 프로젝트를 메우면 되니까 괜찮았습니다. 이것이 폰지 사기랑 구조가 같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돈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한테 주는 것인데 돈이 계속 들어올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돈이 끊기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2020년 중국 정부가 개발사 차입을 제한하며 법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3가지 레드라인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의도는 연착륙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추락이었습니다. 전국에 공사 멈춘 아파트가 수백만 채 생겼으며 기다리던 사람들도 돈줄이 막힌 개발사들도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2022년 여름 분노한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집을 지어주지 않으면 대출 갚지 않겠다며 수십만 명이 집단 대출 거부 운동, 은행 상환을 거부했습니다. 2026년 지금은 더 심해졌습니다. 대형 민간 개발사는 파산하거나 구조조정 중이며 국영기업마저 이자를 갚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가가 뒤에 있는 기업까지 흔들린다는 건 진짜 심각한 신호였습니다. 중국 전역에 유령 도시가 늘고 있으며 멀쩡한 고층 단지며 상가는 텅 비었습니다. 부동산이 무너지자 소비도 얼어붙었습니다. 2025년 소매 판매 증가율은 연간 3.7%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성장이지만 12월에는 0.9%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소비가 처참합니다. 부동산이 계속 빠지니 소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가전 마이너스 18.7%, 가구 마이너스 7%, 건축자재 마이너스 17%, 자동차 마이너스 5%. 집을 샀거나 꾸미는데 돈 쓰는 사람이 급감했습니다. 부동산이 계속 떨어지니까 70개 주요 도시 신규 주택 가격이 2021년 정점 대비 평균 11% 하락했습니다. 삼선 도시는 최대 30%까지 빠졌으며 일부는 2017년 수준까지 되돌아갔습니다. 중국 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입니다. 한국도 65%로 높지만 중국은 그보다 더 높습니다. 사람들은 소비 대신 저축을 택했으며 최근 5년간 가계 예금은 거의 2배로 늘었어요. 돈이 있는데 미래가 불안하니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케아의 사례를 보면 2026년 1월 이케아가 중국 대형 매장 7곳 폐쇄를 발표했습니다. 상하이, 광저우, 텐진, 해올빈. 부동산 불황으로 가구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에요. 이케아의 핵심은 철수가 아니라 업태 전환이었습니다. 이케아는 중국 내수 소비가 심각하게 둔화되고 있어 전략을 바꿨습니다. 대형 매장을 줄이는 대신 베이징, 선전의 소형 매장 10개 이상을 새로 열겠다고 했습니다. 명품 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명품 브랜드들이 3년간 30%에서 50% 가격을 올린 것도 역풍이 되었습니다. 2024년 중국 명품 시장이 축소되고 구찌 아시아 태평양 매출이 25% 급락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만 중국 18개 매장을 닫았습니다. 발렌시아가 샤넬, 루이비통, 프라다도 일부 매장을 철수했습니다. 소비 패턴이 바뀌어 과시형에서 가성비, 경험 중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중국 로컬 럭셔리의 부상입니다. 금 주얼리 브랜드 라오펑샹 골드는 2025년 상반기 매출이 251% 폭증했어요. 이 브랜드 고객의 77%가 루이비통, 에르메스 고객과 겹칩니다. 서양 명품 자리를 중국 브랜드가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8월 1222만 명의 대학 졸업생이 시장에 쏟아졌습니다. 16세에서 24세 실업률이 18.9%까지 치솟았어요. 2023년에는 21.3%까지 올라갔는데 정부가 아예 발표를 중단했습니다. 베이징대 장단단 교수는 이렇게 기고했습니다. 취업, 교육, 훈련, 어디에도 없는 청년까지 포함하면 46.5%다.
이 글은 곧 삭제되었습니다.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영 원자력 기업 CNNC가 1730개 자리에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지원자가 120만 명이었어요. 경쟁률 150대 1입니다. 하버드 입학률의 6배였습니다. 청년 실업 폭발입니다. 이 좌절감이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업도 연애도 소비도 포기한 탕핑족,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보며 스스로를 쥐라고 부르는 서차족, 정부는 관련 상품을 삭제하고 게시물을 검열했습니다. 국영 매체를 동원해 비판했어요. 경제적 불만은 이미 거리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프리덤하우스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사회 불안 사건이 전년 대비 41% 증가했고 시위의 75%가 경제적 불만이었습니다. 2025년 1월에서 4월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 의료진까지 시위에 나섰으며 9일인 방송국 직원이 6개월 미지급 급여를 요구하며 생존이 필요하다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허난성 병원 의료진이 1년치 급여를 요구하자 보건당국의 답변은 돈 없어 줄 수가 없다 였습니다. 2025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약 5%고 첨단 제조업은 여전히 성장 중이지만 문제는 성장의 질입니다. 이자도 못 갚고 혁신도 못 하는데 은행이 대출을 연장해주고 정부가 보조금으로 연명시키는 기업들. 이걸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데 좀비 기업이 증식하고 있습니다. 좀비 기업은 건강한 기업의 자원을 빨아먹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은행 대출이 좀비 연장에 묶이면 성장 기업의 자금이 못 가고 노동자도 생산성 높은 산업으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좀비 기업을 정리 못하고 질질 끌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비슷한 길을 간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차이점은 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첨단 산업의 성장이 대규모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지만 중국은 인공지능,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에서 강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입니다. 배달앱 라이더 수가 약 1,000만 명에서 1,200만 명입니다. 경기 둔화로 다른 일자리를 못 찾는 사람들이 배달로 몰리고 있어요. 중국 사회과학원은 배달업을 과도기적 노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플랫폼을 고용 완충 장치라고 불렀어요. 역사적으로 대규모 청년 실업은 사회 불안의 핵심 변수입니다. 아랍의 봄 당시 청년 실업률이 25%에서 30%였어요. 물론 중국은 정치 체제도 통제 역량도 경제 규모도 다릅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월급을 달라고 시위하는 나라라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애플은 디자인드 바이 애플 인 캘리포니아, 어셈블드 인 차이나. 지난 15년간 애플은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삼았습니다. 저렴한 인건비, 방영 수십 킬로미터 내 완결되는 부품 공급망, 수십만 명을 동시 투입할 수 있는 규모. 하지만 지금 이 전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업 인건비가 2010년 대비 약 3.5배 올랐으며 인도 제조업 허브의 연평균 인건비 5,000달러는 상하이의 절반 수준입니다. 거기에 미중 무역전쟁, 기술 규제, 코로나 봉쇄 때 공급망 마비까지 중국 오리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애플이 인도로 생산을 분산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2022년만 해도 인도 생산 비중이 5%에서 7%였는데 2025년 상반기 16%에서 17%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연말까지 20%에서 25% 전망입니다. 다만 중국은 여전히 아이폰 생산의 약 80%를 담당합니다. 인도에서 조립되는 아이폰의 핵심 부품도 상당수가 중국산이며 대체가 아니라 분산입니다. 삼성은 훨씬 빨랐습니다. 2019년에 중국 스마트폰 생산을 완전히 종료했어요. 화웨이, 샤오미에 밀려 시장 점유율이 20%에서 1%로 추락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현대차도 축소 중입니다. 사드 사태 이후 판매가 114만 대에서 2024년 17만 대로 급락했어요. 5개 공장 중 2개를 매각했고 추가 매각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100% 의존하지 말고 최소 한 곳 이상 대체 생산지를 확보하자는 겁니다. 일부에선 마이너스 차이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다수 기업은 중국을 떠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분산하는 단계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16년 연속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세계의 공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세계 유일의 공장 지위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중국 중심 단일 구조에서 인도, 베트남, 멕시코를 포함한 다극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힘들다는 건 알겠지만 나한테 무슨 상관일까 하시겠지만 나는 대한민국인 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너무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 내외입니다. 홍콩까지 합치면 5분의 1 이상의 수출이 중국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부품,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들이 중국에 많이 팔립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가 위축되면 덜 사게 됩니다.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소재나 부품 수요가 줄고 소비가 얼어붙으니까 완제품 수요도 줄어듭니다. 2025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특히 중간재, 반도체, 화학제품 등 수출이 부진했어요. 이게 2026년에는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물가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물가가 떨어지면 기업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디플레이션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원을 자르고 사람들이 돈을 덜 쓰며 물가는 자꾸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일본이 30년간 겪었던 일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디플레이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거의 0%대였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마이너스였으며 공장에서 만든 물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요는 없고 공급은 많고 부동산은 붕괴하고 소비는 얼어붙었는데 공장들은 아직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건은 쏟아지는데 사는 사람이 없으니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은 국내에서 안 팔리니까 원가 이하로라도 수출해서 현금을 확보하려고 헐값에 해외로 던집니다. 이것이 디플레이션 수출입니다. 중국산 철강, 화학제품, 태양광 패널, 전기차 이런 것들이 글로벌 시장에 헐값으로 쏟아지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경쟁이 안 되지만 같은 물건을 중국 기업이 반값에 팔면 한국 기업은 시장을 뺏기는 것이니 같이 가격을 내려야 합니다. 이미 한국 철강, 석유화학 업계가 중국발 저가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익이 줄고 결국 한국 경제에도 디플레이션 압력이 전해지는 겁니다.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리스크 오프 모드로 전환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글로벌 투자자들 눈에는 이머징 마켓 신흥국으로 분류됩니다. 선진국, 미국, 유럽, 일본보다 위험도가 높게 보인다고 합니다. 글로벌 위기가 터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한국에서 빠져나갑니다.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도 그랬고 2020년 코로나 초기에도 위기 터지면 신흥국에서 돈 빼서 달러로 피신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중국발 위기가 커지면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026년 초 현재 원대 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오가며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다 연결된 문제입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지 못한 기업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올인한 기업,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는 기업, 중국 공장만 가진 기업들, 지금 당장 리스크 점검을 해야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글로벌 공급망을 한국이 일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미국, 유럽에 공장을 짓고 있는 것도 탈중국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맡겠다는 전략입니다.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중국 대신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로 생산기지를 다변화하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고 이걸 빨리 한 기업들이 살아남을 겁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중국 관련 자산, 중국 주식, 중국 노출 높은 기업의 비중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14억 인구를 가진 거대한 나라이고 중앙정부가 강력한 통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고속 성장하는 중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 의존형 경제 구조를 가진 개인이나 기업은 지금부터 전략을 바꿔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경제의 충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유령 도시, 땅 파는 정부, 공무원 월급 미지급, 은행 붕괴, 그림자 금융 파산, 부동산 폰지 사기, 소비 절벽, 청년 실업, 좀비 기업, 외국 기업 이탈. 이 모든 것들은 연결되어 있어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무너지는 구조이며 이 충격파가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중국 의존도를 점검하고 중국 리스크를 재평가해야 하며 대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를 삼킵니다. 준비한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롱런 레벨업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롱런 레벨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